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검사 탄핵 청문회. 어제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시작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이건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대상자는 김영철 검사고요. 네. 또 민주당은 앞으로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왜 김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느냐. 민주당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김 검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 2부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별건 수사까지 했다. 즉 이 얘기는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그 여야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그 최서원 씨, 그 원래 개명전 이름은 최순실이죠. 네. 그 조카 장시호 씨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청문회가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증인 참고인이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신청해가지고 채택된 증인 참고인이 25명이었는데 이 중에 21명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 나온 사람 4명도 대체로는 야권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임은정 검사, 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그냥 기존 입장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탄핵소추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데, 이 장 씨하고 김 검사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용들 녹취록 같은 걸 보면은 이 장 씨가 김 검사한테 오빠라고 불렀고, 또 김 검사는 오케이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녹취록을 계속 제시를 했고요. 즉 사적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좀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김 검사가 장시호 씨한테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죠? 맞습니다. 의혹이고요. 여당은 반대로 이 김 검사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를 했으니까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일종의 보복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냐, 이 논리를 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맞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전현희 의원 발언 때문에 사실상 이 청문회하고는 상관없는 주제로 불길이 번졌거든요. 네. 그 발언이 이제 핵심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죠.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대표한 줄 아세요? 소가리를 누구 때문에 더 만들었는지 대표한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이제 전현희 의원이 지금 일어나서 뭐 대통령 부부 살인자다 외치고 그러자 옆에 있는 또 민주당 의원들도 맞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하자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맞서서, 제가 지금 뒤는 안 들려드렸는데 한참 동안 굉장히 큰 설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의원한테 좀 맞섰거든요. 본인이 그런 말할 자격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전현희 의원이 원래 권익위원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검사 탄핵 청문회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전현희 이 의원이 지금 이 말을 한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권익위의 국장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예. 좀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확 분위기가 쏠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핵심적인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아까 들으시긴 했는데, 김건희가 살인자다. 그리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공직자 한 명이 희생됐다. 이런 표현들을 전현희 의원이 썼습니다. 예. 여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대통령실이 곧바로 직접 나서서 전현희 의원을 비판을 했어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바로 했거든요. 뭐 크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발언 자체를 비판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 이건 한 인권에 대한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이 발언 자체를 비판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죽음의 원인은 오히려 민주당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권익위 국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걸핏하면 공무원들 국회로 불러서 윽박질렀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공무원 연금 박탈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해전 대변인 브리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야당이나 야권을 비판할 때는 이 브리핑을 하더라도 그 대통령실 관계자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실명 비판을 잘 안 해요. 근데 즉각적으로 실명 비판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그 대통령실 강도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국회도 상당히 뜨거웠고 대통령실의 대응도 강도가 셌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또 나섰네요. 맞아요. 전현희 의원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전원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놨는데 반인륜적 폭언이다.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랬더니 전현희 의원이 다시 페이스북에다 글 써서 재반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두렵지 않다.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오늘 또 광복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 간에 싸우는 그 그림이 그대로 광복절 이 경축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따로 네. 떼서 하고 일단은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김준일 평론가. 예. 오늘 이제 광복절이고 어제 이제 많은 분 오늘은 뭐 경사스러운 공휴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냥 이렇게 잠잠히 지나가는 거 아닌가? 또 광복절 행사 준비하고 뭐 따로 준비하지만 이런 상황 아닌가 했는데 국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쟁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여야정 협의체 만들고 네. 이제 법을 뭐 이제 쟁점 법안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유효 기간 일주일이다. 뭐 협치 유효 기간 일주일이다. 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뭐 그렇게 나왔고요. 어제 이제 법사위 말고도 이제 과방위 여기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가 제일 뜨겁잖아요. 맞아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통위에서 네.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 이제 나중에 이제 불법적이라는 거는 야당의 프레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당 의원이 항의해서 그 불법적이라는 이름은 빼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졸속으로 이뤄진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이죠. 원래 이제 예전에 공수처장으로 이름이 언급이 됐다가 괴물기관이라고 예전에 막 주장한 게 있어서 결국은 안 되고 그런 다음에 권익위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방통위로 이제 왔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하는데 야당 의원들하고 사사건건 엄청나게 쟁점이 있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태도 문제로 엄청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계속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제 팔짱을 끼고 있어서 팔짱 좀 풀어라. 네. 도대체 태도가 왜 그러냐. 건방 뭐 노종면 의원은 건방 떨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중간중간에 계속 피식피식 웃고 뭐 얼굴 이제 지루하다라는 듯이 얼굴을 이제 극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한민수 의원은 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웃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뭐 그때 임명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이제 83명을 면접을 보고 했는데 한 사람당 한 40 몇 초에서 뭐 1분 정도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명단을 이제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졸속으로 이뤄진 거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감정 싸움. 뭐로 이제 치달았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정무위도 그렇고 과방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굉장히 이게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 광복절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대립 과정이 조금 이런 과정을 좀 부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격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 글피거든요. 마지막 최종 결정의 순간.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뭐 김병주 의원도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 쓰면서 주목을 확 받았거든요. 결국 당원들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통상적으로 여야 모두 보면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좀 많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5위가 이현주 후보, 6위가 전현희 후보인데 두 후보 간의 격차가 0.02%. 이런 상황 이어서 또 더 좀 격하게 어제 행동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뭐 김준일 평론가 그런 부분 있을까요? 뭐 충분히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데리고 있던 국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명품백 사건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거는 뭐 주변에서 권익위 사람들이 나오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명백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뭐 살인자라고 지칭한 거가 뭐 이게 적절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 좀 감정이 격해진 거에 더해서 전당대회까지 같이 조금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장례식장에서도 한번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장 장례식장에서 예, 전현희 의원이 갔는데 그때 이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가 거기에서도 좀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감정적으로도 좀 많이 격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상황을 어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어제 저희가 이종찬 광복회장 인터뷰를 했어요. 그 전날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터뷰를 했고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 동안 뭔가 잘 풀려서 하나로 된 경축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인터뷰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끝내 반쪽짜리 행사 반반으로 나누어져서 치르게 됐네요. 네, 이미 현실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제도 이미 그런 전조 현상이 있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한 100여 명을 초청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광복회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일종의 광복절 경축식 전야제 같은 그런 의미인데 오늘도 광복회는 불참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독립운동단체 또 야6당도 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 경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야6당이라고 하면은 개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혁신당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하고 네. 이준석 의원은 불참하겠다라고 했는데 허은하 대표는 또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명목상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이준석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여당 기조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면서 안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개혁신당은 반반 정도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좀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 불만 같은 것들도 일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체제로 들어서면서 민생하고 정책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총선하고 똑같은 구도다 이렇게 모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념 문제. 예, 당에서 민생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다 이념으로 다 덮여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 예. 반쪽짜리 경축식 사상 초유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진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뭐 기사에서 보면은 뭐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1945년 해방 공간에 연상케 할 정도로 지금 진영간으로 분열되고 싸우고 있다. 진짜 그래요.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제 불참하게 된 것도 신지호 이제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이 방송 YTN 방송에 나와가지고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극우의 기쁨조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건 선 넘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원래는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도 참석하기로 했다가 신지호 전략기획 부장인가요? 본부장인가요? 그분의 발언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은 뭐 잘 모르겠고요. 네.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참석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안 참석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아예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략기획부총장이 근데 원래 그러니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원래도 이제 2008년에 이제 의원이 됐을 때도 이제 뉴라이트 계열로 이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분 이제 스스로 원조 뉴라이트다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제 발언 자체가 이제 뭐 기쁨조다 뭐 이런 게 뭐 일본 극우의 기쁨조다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에 불참을 하는 것이 일본 극우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 얘기는 내가 뉴라이트인데 내 원조 뉴라이트인데 저 김영석 관장이라는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뉴라이트 아니다. 근데 계속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이런 식으로 광복절을 두 쪽 내면 그거는 뭐
기쁨조 구구의 기쁨조 역할을 하는 거다. 뭐 일본의 기쁨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뭐 예,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예. 뭐 그런 논리인데 뭐 뉴라이트가 보니 뭐 신지호 부총장이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분은 원래 김영석 관장은 원래 송나라 논문이 중국 송나라 논문 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근세사 쓰다가 갑자기 지금 뭐 이쪽으로 전문가로 이제 뭐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좀 하는 분이라서 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오늘 서울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구구단체가 전국에서 소녀상 철거 이제 챌린지를 좀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는데 네. 지금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도 열고 위안부 문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거대한 국제사기극이다.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되면은 뭐 마스크를 뭐 이제 위안부에 쓰인다는 일본 구구가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네. 미국 사회가 굉장히 바뀐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금기시됐었는데 인종차별을 생각하는 한 사람도 이렇게 말을 못 하다가 이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 발언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미국 사회가 논란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극우 아니면 일본의 극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촉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예. 영축식이 반쪽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된 거 참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 이건 대구 얘기죠. 맞습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제 여기에다가 표지판 제막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이 5m, 너비 0.8m. 그러니까 맨 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고요. 세로로 박정희 광장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거든요. 이 글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서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도 이 광장에다 건립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공원도 만들고 또 거기에 동상도 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취지는 이런 거예요. 대구시의 설명으로는 대구시가 근대 3대 정신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구한말 국채보상운동, 그다음에 1960년에 2.28 민주운동,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이렇게 세 개를 꼽고 있는데 앞에 두 개는 기념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관련된 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거다. 이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예, 예. 근데 야당하고 시민단체는 반발했는데 어제 표지판 설치하는 장소에서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이 5개 야당하고 시민단체가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망치려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조금 물어봤는데 아까 그 독립기념관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꽤 있는데 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일반적인 분위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온도차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광장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념성이 좀 강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과 반일의 어떤 프레임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보수의 이제 가치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념을 이제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의아한 게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시작을 한 게 맞거든요. 대구 광문사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예. 22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그래서 3.15 마산 항쟁 그리고 4.19 의거로 이어지고 이게 그때 이제 대구에서 시작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이제 산업화를 인정을 뭐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이거를 대구로 국한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한 건데 이게 좀 억지로 좀 끼워 맞췄다 그러니까 이쪽에 TK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거고 이게 동대구역이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역하고
강남 버스터미널하고 합쳐진대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관문이고 여기가 보면 되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들어오는 사람은 대구에 오는 사람은 이거 다 봐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불필요하게 또 이제 긴장감을 좀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보수 쪽에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뉴라이트 운동하고도 좀 맥락이 다 있어요. 뭐냐면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여러 뭐 독재를 했다든지 뭐 친일 전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가 좀 내세 그동안 공격을 많이 받아왔다 우리 쪽이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를 이제 그 정치인들을 띄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든지 이쪽에 뉴라이트까지 지금 같이 맥락이 다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진보 쪽에 이제 반발을 왜 과도 있는데 공만 이렇게 축혀 세우느냐 이런 식의 역사 전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저기에서 유사한 지금 갈등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 짧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깜깜이 확진. 이거는 코로나19 소식인데 지금 깜깜이 환자, 그러니까 환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감염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거죠? 맞아요. 지금 환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제 정부 집계를 보니까 입원 환자가 1,357명인데요. 8월 2주차예요. 예. 이게 5주 만에 15배가 늘어난 거고요. 15배요? 네,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환자는 지금 집계도 안 되고 또 주변에 보면은 그냥 이제 병가 같은 것들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감기처럼 여기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더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예 테스트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냥 네. 넘어가요. 그냥 참고 버티죠. 왜냐면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병가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해서 뭐 해 그냥 감기니까 넘어가자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전염이 일파만파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더 숫자를 늘리고 있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죠. 그냥 감기처럼 뭐 이제는 생각하고 넘어가자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맞고 맞습니다만 문제는 노약자들, 건강 안 좋은 분들한테는 이게 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걱정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제일 주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응급실 찾은 환자 숫자도 5배가 한 달 만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세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